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제3제국의 경제 엔진을 만들어낸 아주 천재적이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오만했던 은행가 얄마르 샤크트의 소름 돋는 실화입니다. 어떻게 단 한 명의 개인이 그 거대한 전쟁 기계의 톱니바퀴를 설계하게 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치밀한 과정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 악마의 은행가입니다. 이 이야기는 말이죠. 독재자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엘리트 은행가의 치명적인 착각, 그러니까 일종의 파우스트 같은 거래에서 시작됩니다. 1940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결과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치 정권의 핵심 설계자들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정권이 굴러가도록 돈줄을 쥐고 있었던 핵심 인물 샤흐트는 무죄를 선고받고 그냥 풀려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죠.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히틀러의 그 무시무시한 전쟁 기계를 세운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자유의 몸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잔혹한 정권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였는데도 최고 형벌을 피했다? 그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부터 단계별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치료입니다. 시간을 살짝 거슬러 올라가서 1923년 7월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막대한 배상금,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그야말로 경제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습니다. 이 숫자, 4조 2천억, 이게 주는 압도적인 절망감이 상상이 되시나요? 단 1달러를 바꾸기 위해 무려 4조 2천억 마르크가 필요했습니다. 빵 한 덩이를 사려면 수레에 지폐를 산더미처럼 싣고 가야 했어요. 말 그대로 종이값보다 돈의 가치가 더 떨어졌던 정말 미쳐 돌아가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때 예산은커녕 제대로 된 사무실조차 없었던 통화위원 샤트가 재무부의 어두컴컴한 구석방에서 하루 종일 시가를 뻐끔거리며 고민하더니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단 몇 주 만에 매월 1000%가 넘게 폭등하던 물가를 15%대로 확 잡아버린 거예요. 기존의 파피아 마르크를 렌텐 마르크로 싹 대체하면서 경제를 안정시켰죠. 이 일맥상통한 한 방으로 그는 단숨에 경제의 구원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구원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샤흐트는 엄청나게 교양 있는 부르주아 엘리트였지만 동시에 자기 확신과 야망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단 한 번도 자기 머리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스스로를 작은 독재자라고 여길 정도로 그야말로 오만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 히틀러와의 은밀한 거래입니다. 이제 1930년대 초반으로 넘어와 보죠. 기존 정치판에 완전히 질려버린 샤크트는 1931년 1월 결국 아돌프 히틀러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두 사람의 목표가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샤크트는 그저 경제적 안정, 자기 자신의 권력, 그리고 엘리트 부르주아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에 히틀러는요, 급진적인 이데올로기, 대규모 무기 생산, 그리고 총력전이 목표였죠.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서로의 필요에 의한 편의주의적 동맹이었습니다. 샤크트는 특유의 그 오만함 때문에 자기가 이 미래의 독재자를 입맛대로 조종해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샤르트는 나치당이 권력을 틀어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립니다. 극우 정당이었던 나치의 국제적인 경제적 신뢰도라는 훌륭한 포장지를 씌워주는 간판 역할을 자초했고요. 부유한 산업자본가들의 구워 삶아서 무려 300만 라이히스 마르크라는 어마어마한 선거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거기다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압박해서 결국 1933년 히틀러가 총리 자리에 오르도록 뒤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판을 짰죠. 네 번째 파트, 본격적인 전쟁 기계 자금 조달입니다. 자, 그럼 베르사유 조약이 군대 키우는 걸 엄격하게 막고 있었는데 샤우그트는 그 막대한 재무장 자금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여기서 샤우그트의 인생 최고의 그리고 가장 기만적인 금융 발명품인 매포엄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긁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용카드 빚을 숨기기 위해 만든 그림자 통화였어요. 유령 회사가 어음을 발행하고 국가가 그걸 보증하는 식으로 비밀리에 군비 확장 자금을 끌어다 쓴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금융 야바위 게임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국가가 비밀리에 무기를 잔뜩 주문합니다. 둘째, 유령 회사가 무기 제조업체들한테 돈 대신 이 매포엄으로 결제를 해줘요. 셋째, 투자자들은 이자를 받으려고 이 어음을 사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막대한 빚은 공식장부에서 깜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교묘한 그림자 경제 덕분에 독일은 연합군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면서 완전 고용도 달성하고 나치의 무기고도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거죠. 당시 샤흐트의 지휘 아래 군사 예산이 얼마나 미친 듯이 폭주했는지 아십니까? 1933년에는 정부 예산의 고작 4% 수준이었던 무기 지출이 1936년이 되니까 무려 40%로 치솟습니다. 이건 조만간 전 세계에 불어닥칠 거대한 대재앙을 그대로 예고하는 섬뜩한 수치인 거죠. 하지만 이런 눈부신 경제적 성공 뒤에는 정말 끔찍한 도덕적 타락에 숨어 있었습니다. 샤흐트는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척했지만 경제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걸 그냥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에게서 헐값에 강탈한 뮌헨의 미술관을 되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기도 했어요. 게다가 그가 끌어모은 자금들은 다우나 부헨발트 같은 초기 강제 수용소들을 짓는데 직접적으로 쓰였습니다. 참 씁쓸한 진실이죠. 5번째 파트, 통제력 상실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을 거라 믿었겠지만 결국 올 것이 오고 맙니다. 샤흐트가 나름대로 그어놓았던 보수적인 경제적 선들이 전쟁에 미쳐가던 나치의 급진적인 관계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기 시작한 거죠. 이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 기세, 신중하게 숫자만 파고드는 엘리트 은행가 샤흐트. 반대로 화려한 제복을 빼입고 로마 시대 귀족처럼 사치 부리면서 끝없는 재무장을 밀어붙이던 나치의 2인자 헤르만 괴링. 달라도 너무 달랐던 이 둘의 충돌은 결국 1936년 4개년 경제계획의 주도권을 둘러싼 거대한 권력 투쟁으로 빵 터지게 됩니다. 샤흐트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그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933년까지만 해도 히틀러의 엄청난 충회를 받으며 중앙은행 총재에 올랐던 그는 괴링과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가 1937년 결국 경제부 장관직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1939년에는 히틀러 눈밖에 나서 중앙은행에서도 쫓겨나 변두리로 밀려나죠. 결국 게슈타포의 끈질긴 감시를 받던 그는 1944년 히틀러 암살 시도였던 발키리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돈을 대서 지었던 바로 그 강제 수용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죠. 마지막 6번째 파트, 최후의 탈출입니다. 이제 이 기막힌 이야기의 전론을 내려보죠. 미군 덕분에 수용소에서 풀려난 샤흐트는 이번에는 전후사법재판이라는 새로운 체스판 위에서 역사상 가장 교묘한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뉴른베르크 재판에선 그는 자기 경력은 싹 미화하고 나치의 끔찍한 범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철저하게 선을 긋는 그야말로 천재적이고 조작적인 변론을 펼칩니다. 직접 사람을 죽였다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그 신들린 협상 스킬은 결국 자기 목숨을 살려내고 맙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독일의 모든 탄나치와 재판에서도 싹 다 무죄를 받아냈고요. 심지어 인도네시아나 이집트 같은 신흥국들의 국제경제 고문으로 아주 화려하게 부활해서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똥똥거리며 아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말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남자가 나를 속였어. 나를 철저히 이용했다고. 히틀러를 두고 한 말인데요. 샤흐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일말의 반성 따위는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히틀러의 거짓말에 당한 순진한 피해자라는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정작 자기가 그 괴물을 위해 거대한 무대를 깔아주었다는 사실은 끝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 소름 돋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지만 그 총을 살 수 있게 돈을 쥐어준 조력자. 과연 그 사람의 죄는 어디까지일까요? 역사 속에서 진정한 공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방관하는 조력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